캄캄한 어둠 때문에 상대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만은 확실했다. 확실히 남편은 아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아직 어둠에 적응하지 못해서인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누구세요? 나는 당황과 충격 속에서도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다. 순간적으로 만에 하나 도둑이나 강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큰 소리로 외쳤다가는 되려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야 여보. 왜 그래? 앞불싸. 목소리 역시 분명 남편이 아니다.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냐고요? 나라니까. 왜 자꾸 그래? 남자가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머리맡에 스탠드 불이 확 켜진다. 그 남자가 손을 뻗어 불을 켠 것이다. 순간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헉 하고 비명소리가 터진다. 어머나, 맙소사.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신랑 친구 흥식 씨였다. 흥식 씨 역시 나를 내려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진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한참이나 몸이 굳은 채 망연자실했다. 놀란 토끼 눈을 한 남자를 잠시 멀거니 올려다 보다가 나는 비로소 사태를 깨닫는다. 흥식 씨가 술이 취해 우리 집을 자기네 집으로 착각을 했나 보다. 흥식 씨가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은영 씨, 가만히 있어봐요. 기왕 이렇게 된 것. 여기서 그만두면 더 우스워져요. 순간 고민이 많아졌다. 그렇다고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가. 그런데 흥식 씨는 보기보단 참 뻔뻔스럽고 대담하게 행동했다. 일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없었던 일로 눈 감아 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적반하장격으로 기왕지사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누가 깨면 안 되니깐 조용히 해요. 알았죠? 그러는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흥식 씨,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나는 한층 더 소리를 죽여 말했다. 이제 와서 할 수 없잖아요. 집을 착각하고 안방에 잘못 들어왔다고 말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동식이나 우리 집 사람이 아 그랬구나 하며 믿어주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평생 둘만의 비밀로 간직해요. 그리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렇다.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인가.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말이다. 그렇게 흥식 씨는 새벽이 되어서야 몰래 방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 차이고 34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둘이 살기에는 큰 경기도권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는 유독 30대 남자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이다 보니 총각 시절부터 퇴근하면 다 같이 모여 볼링치고 술 마시고 함께 여행도 다닐 정도로 친했어요. 저도 결혼 후 자주 봐왔던 사람들이라 저희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것도 몇 번 만들어주고 술자리에 부부 동반으로 동석해 다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 조금 오바라도 하는 날엔 밤 12시고 새벽 4시고 상관없이 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는 평소 속옷도 안 입을 정도로 편한 복장을 한 채 소파에 널브러져 정신없이 TV를 보고 있는 편인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아주 식겁을 했어요. 둘만 사는 집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기에 당연히 신랑인 줄 알고 편한 차림으로 있다가 식겁해서 안방으로 달려갔죠. 몇 번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요즘 이렇게 용감한 남편이 어디 있냐고 좋게 말했는데 2번이 3번이 되고 매번 너무 싫다고 했는데도 잘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그중에서도 남편과 입사 동기로 제일 가깝게 지내던 흥식이란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해 애가 둘씩이나 있는 유부남이었고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어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고 지냈죠. 그날도 남편이 술 먹고 흥식 씨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 한 잔 더 하고 싶다길래 저는 맥주에 마른 안주 과일을 깎아 술상을 거실에 차려주고
같이 몇 잔하다 피곤해서 먼저 안방에 들어와 잠이 들었죠. 그리고 또 얼마 가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혼하고 혼자 살던 친구가 일 끝날 시간에 연락이 와서 우리 집 근처로 나올 테니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신랑도 마침 해외 출장 중이라 심심하던 차에 만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혼한 친구가 술이 들어가자 자꾸 옆에 남자가 없으니 술맛이 안 난다고 지금 바로 아무 남자나 좀 불러줄 수 없냐고 징징대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술맛이 났겠어요. 그때 마침 흥식 씨에게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돌싱남이나 노총각 없냐고 친구랑 지금 집 앞 곰장어 집에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즉석으로 소개팅 한번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남자 하나 데려오라고 했더니 거래처 직원이라며 총각 하나를 데리고 웃으면서 찾아왔대요. 이렇게 넷이서 술을 마셨는데 즐거운 분위기 탓에 엄청 많이 마셔 모두들 만취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집은 신랑이 해외 출장을 갔고 흥식 씨 아내분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간 날이라 서로 아무도 없는 날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또 흥식 씨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저도 필름이 끊긴 상태였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으니 받아줬겠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수를 하다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그날 이후 흥식 씨는 보름 넘게 우리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깐 처음엔 안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초조하기 시작해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렇게 몇 번 더 한 후에 받더라고요. 받아서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보세요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다행히 그 남자가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서로 술 마시고 실수한 거니까 잊어버리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전과 같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좋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흥식 씨가 자꾸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볼 때마다 호감이 가는 겁니다. 평소엔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정치 색깔이라든지 즐겨보는 드라마 등 여러 면에서 공통 관심사도 많고 저랑 너무너무 잘 맞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오로지 사람들 만나 놀다가 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 신랑은 보통 키에 호리호리한 편인데 흥식 씨는 키도 180cm 훌쩍 넘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마동석님처럼은 아니지만 얼핏 봐도 다부져 보이는 체격입니다. 그날도 술을 얼큰하게 먹고 흥식 씨 부부네랑 저희 부부가 노래방을 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이 많이 취하면 아무 곳에서나 자는 편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노래방에서 한참 놀다 소파에 뻗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흥식 씨 아내는 친정에 맡겨둔 애들을 데리러 먼저 갔고 결국 멀쩡한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저도 술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노래 부르면서 춤도 추고 분위기를 잘 맞춰 노는 편인데 한참을 서서 뛰어놀다가 흥식 씨가 잠깐 숨 좀 고르자며 발라드를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김현철, 이소라님의 그대 안의 블루를 부르는데 듀엣이니 저랑 같이 부르자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제게 오른손을 내밀기에 슬쩍 잡고 일어섰죠. 완전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었달까? 요즘의 권태기인지 몰라도 그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 유부남이고, 최근 처제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처제는 우리 부인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나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처제 남편은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저는 동서랑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고 최근에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처제는 남편이랑 좀 불화가 생긴 게 둘째가 잘 안 생기다 보니 맨날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웠던 모양입니다. 5월에 처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나랑 부인이랑 오르르 가서 빕스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착상이 잘 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애들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서 저는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랑 둘만 있더라고요. 장모님 잠깐 자리 비우시는데 제가 처제한테 고생했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와락 안기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뭐 그때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니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그때 동서는 자리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인상 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말라 하시더군요. 나중에 부인한테 들어보니까 유산한 것도 처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었고 처제는 유산하고 나서 부쩍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랑 처제 둘이서 우리 집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부인이 없을 때도 와서 놀고 그랬고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오면서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뭐 가져다 주거나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여름 휴가. 제가 7월 말이 여름 휴가라서 부인이랑 속초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처제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더군요. 자기네 식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난 사실 결혼하고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뭐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랑 동서 차 이대로 속초로 갔는데 거기 가서 동서랑 처제랑 또 티격태격 하더군요. 형부 봐라 형부는 저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동서도 열이 받아서 아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조카는 엉엉 울고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좀 화해하자고 저녁에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하는데 부인은 우리 애들 재운다고 들어가고 처제도 조카 재운다고 들어가고 동서랑 나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손아래 사람이긴 하나 나보다 나이가 3살 많으니 그냥 형 하고 동서는 나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서는 계속 처제 욕을 하면서 처제가 맨날 형님 칭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속초 시내로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근데 술도 먹고 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해서 내일 가자고 했더니 동서가 버럭 성질을 내면서 아이고 뭐 내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혼자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애이 놀러와서 기분 역같네 이러면서 숯불이랑 술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가 문 드르륵 하고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 어디 갔느냐고 묻길래 혼자 술 마시러 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놈이 그렇지 뭐 형부 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쪼르르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맥주 6캔 묶음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처제가 저거 아까운데 같이 3캔씩 먹자 하더군요. 난 이미 술도 좀 먹고 피곤해서 그만 먹자고 하려는데 그걸 팍 하고 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처제랑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자기 유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형부가 안아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남편은 요새 날 안아주지도 않네. 어쩌네 하면서 사람 품이 너무 그립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대학교 MT나 그런 거였으면 그럼 내가 안아줄게. 같은 되지도 않는 조크를 날렸겠지만 부인의 여동생인 처제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등이나 툭툭 쳐주고 들어가려고 팔을 드니까 그 틈으로 와랑 나한테 안기더군요. 그러더니 울먹울먹 거리면서 형부 나 너무 힘들어. 왜 난 형부가 같은 사람 못 만난 걸까 언니가 부러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너무 놀라서 확 밀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같이 바다에 수영하러 갔는데 동서는 몇 시에 들어온 것인지 머리가 아프다고 숙소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랑 처제, 조카 이렇게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는데 부인은 레시가드를 입었고 처제는 비키니를 입더라고요. 비키니를 보니까 갑자기 어제 일이 확 생각이 나서 최대한 처제랑 거리를 뒀는데 처제가 부인 안 볼 때마다 슬쩍슬쩍 내 등이랑 가슴을 건드리더군요. 형부 몸 관리 잘했네. 어쩌네 하면서 아 이거 점점 느낌이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가정 파탄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곧바로 바닷가로 수영하러 들어갔고 부인은 애들 본다고 파라솔 아래에 있는데 처제도 수영한다고 따라 들어오더니
형부 왜 자꾸 나 피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자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족끼리 놀러 온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제가 연락하겠다 하고 그 휴가는 끝마쳤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각자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카톡으로 처제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형부 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고 카톡으로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처자랑 우리 동네 중간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엄청나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더군요. 파인 민소매에 짧은 치마에 거기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좋아요 형부 하면서 팔짱을 끼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이 데이트하는 모습인 겁니다.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니까 처제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그냥 난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해요. 이러더군요. 혹시 형부 무슨 이상한 생각해요? 이러면서 또 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러는 건데 제가 과장했구나. 하긴 그렇지 무슨 성인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자고 했더니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뭐 먹고 싶냐?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기 삼겹살에 소주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고 그걸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처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 병 반쯤 마시니까 처자가 갑자기 자기가 아까 한 말 다 믿느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하니까 제가 그냥 형부 사람 좋아서 그렇게 대하는 거 같냐고. 이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랑 그동안 자기 힘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말하더군요. 아, 역시 뭔가 이상하네 하며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 하는데 또 막 울면서 제게 안기기 시작하더군요. 술 더 먹이면 안 되겠다고 하고 일어나자고 팔을 잡아 끄니까 다시 와락 안기면서 나 형부 좋아 좋단 말이야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는데 들쳐 업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처제 집 쪽으로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처제가 날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건가? 데려다 주는데 술이 떡이 되어 있으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제 집 따와 가는데 갑자기 처제가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 그러더니 뭐 에어컨 많이 맞아서 머리가 아프니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 알았다 가라 난 이거 타고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그래도 밤길이니까 조금만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려서 같이 걸어가는데 자기 술 닦겠으니까 맥주 한 잔씩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너 많이 취했다. 형부 만나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또 막 울먹거리면서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나 어디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딱 30분만 맥주 같이 마시자 하더라고요. 완. 그래서 그때 딱 간판 지어야겠다 하고. 알겠다. 그럼 딱 30분만 먹고 가자 하니까 또 생근 웃으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네 언니 남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면 너희 가정 우리 가정 다 망가지는 거다. 이러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러는 거 같냐고. 그냥 나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형부밖에 없어서 그렇다. 언니 몰래 그냥 나 가끔 만나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또 안겨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술도 많이 마셨고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달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이 오더군요. 형부 뭐하냐 언제 끝나느냐 밥 먹자 놀러와라 놀러 가겠다 등등. 그래서 제가 아예 답장을 안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또 형부 언제 퇴근하느냐고 카톡이 와서 그냥 씹고 있는데 나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하라고 카톡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진짜 1층에 와 있길래 카톡으로 알았으니까 옆에 커피숍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진짜 왜 이러나 얘가 무슨 여대생 처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애까지 있는 상황인데 부인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일이 커지거나 오해 살 것 같고 암튼 그래서 퇴근하고 얼른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서 회사 반대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말했듯이 내가 이러면 너나 나나 가정이 끝나는 거다. 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 형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대놓고 자기랑 바람 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형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언니한테는 언니네 집에서 잘 수도 있다고 얘기해놨다고. 왕. 그래서 혹시나 오해 생길까봐 일단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저녁 먹고 쉬는데 처제가 씻고서 나오는데 흰 타올만 걸친 채 나오더군요. 오늘 집에 있으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생각을 했고 부인한테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고 나와서 PC방에서 나를 지새우고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지금 보니 처제가 어디냐고 카톡 몇 개가 와 있네요. 처제가 무섭네요. 처제가 저렇게 몸으로 달려들면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부인이나 동서한테 얘기하면 분명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조언 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동네에 살며 늘부터 다니던 3살 위의 사촌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형은 워낙 공부를 잘해서 고향에선 꽤나 알아주는 수재로 통했다. 그 덕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형 밥만 하라는 늘 비교와 잔소리뿐.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한 사촌이지만 늘 비교되는 상황에 언제부턴가 나는 형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린 서로 다른 진로를 선택했고 역시나 형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치과병원을 열었다. 반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형님이 고향으로 오게 되면서 우린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고 친하게 지냈죠. 서로의 집에 오가며 저녁 식사도 자주 하고 주말이면 다 함께 가족여행도 다녔고요. 10년 전에 형님이 결혼한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때 형수들 여자라고 소개받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솔직히 그녀 첫인상이 다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녀는 나보다 3살이나 어렸고 형님보단 6살이 어렸지요. 20대 중반의 서울 여자라는 게 시골 촌놈 눈에는 형님이 의사가 되었단 소리보다 더 부러웠죠. 원래는 풋풋한 청순한 여자였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30대, 완숙미까지 더해져 훨씬 매력적이 되었는데 자기 관리를 꼼꼼하게 잘하는 터라 요즘에도 그녀는 매일 새벽 운동을 다니며 꾸준히 관리를 하는데 자기 관리에 전혀 관심 없는 우리 아내는 집구석에만 붙어 사는 게으른 사람이라 두 사람이 너무 비교되어서인지 함께 다니다 보면 늘 부럽기도 하고 속이 쓰리기도 하고 그랬죠. 하루는 형님네 부부가 우리 집에 다 모여 술을 마시다 술이 약한 형님과 마누라는 취해 형님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자고 마누라도 안방에 들어가 뻗어 잠이 들었다. 나하고 형수만 남아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날이 더워서 런닝구만 입고 술을 마시는데 형수가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와, 우리 도련님 완전 상남자네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여기 알통 한번 만져봐도 돼? 라면서 내 옆으로 다가와 수작을 부리며 앉는다. 형수, 낯간지럽게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 잔 받으세요. 도련님은 우리 신랑하고는 체질이 완전 정반대네. 제가 어릴 때부터 체력 하나만큼은 끝내줬죠. 하아.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 줄 눈치를 챘는지 그런 것 같네요. 호하며 묘한 웃음을 짓는다. 형수도 얘가 둘씩이나 있는 아줌마 치곤 볼매다 볼매. 우린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술이 약하고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님 같은 사촌 형님과 달리 놀기 좋아하는 형수는 사람들 만나 수다 떨고 술 마시는 걸 좋아했고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는 거뜬할 정도로 예주가이자 주당이었다. 그렇게 그날 그녀와 단둘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꾸 우리 부부가 부럽다며 많이 취했는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럽다고. 건물주의 명문대 졸업한 의사 남편에 형수까지 얻은 형님이 난
훨씬 부러운데 그동안 형에게 느끼고 있던 열등감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형이 머리는 그렇게 똑똑한데 대체 어디가 그리 별로야? 완전 별로야, 별로. 허우대만 멀쩡하지. 실속이 전혀 없어. 잔병치레도 많고 약골이야. 그래도 형님은 의대 졸업하고 병원 개원해서 돈도 잘 벌어다 주잖아. 난 형수랑 같이 사는 형님이 부러운데 형수가 내 아내였더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살았을 텐데 아쉽네. 매번 형님에 대한 불만을 내놓을 때마다 그래 나도 다음 생에는 삼촌 같은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게 형수 같은 여자는 나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돼. 그래야 더 사랑받으며 살았을 텐데. 내가 했던 농담이다. 그녀는 항상 나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왔었다. 그리고 그날 술 기운에 형수가 만약에 형님이랑 이혼하면 그때 나한테 따로 연락해 라고 장난 삼아 말했던 적도 있었다.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소리였는데 형수는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다. 요즘 능력 좋은 남자들은 밖에서 따로 만나는 애인 하나씩 있다던데 혹시 삼촌도 있어요? 형수 지금 나한테 바람 피우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없는데 생기면야 나쁠 거야 없죠. 그날 이후 6개월쯤 지났나 형수는 형님과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가 날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살인데 고향 동네에서 중화요리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 들어 앉아 뜨거운 불길 앞에서 중화팬에 기름칠하고 웍질해가며 볶고 튀기고 청춘을 다 보냈지요. 20대 초반부터 10년 가까이 배달일이며 주방일이며 닥치는 대로 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기술을 전수받아 중국집을 차렸는데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지금은 꽤 돈을 잘 벌고 있다. 옛말에 면장사에서 돈 못 버는 놈은 바보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짬뽕 한 그릇에 낙지 한 마리 통째로 넣고 열압이며 해산물 듬뿍 들어간 입안이 얼얼할 정도의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 해물 짬뽕이 대표 메뉴로 인기를 누리면서 전국으로 짬뽕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홀 장사뿐 아니라 배달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지금은 주방장과 보조까지 주방에만 직원이 4명이 일을 하고 홀에는 3명이고 나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 음식 포장을 주로 맡아 하고 있다. 몇 달 전 이혼하고 친정에서 지낸다던 형수가 갑자기 날 찾아왔다. 도련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형수 오랜만이야. 서울에서 지낸다더니 여긴 어쩐 일이야? 형수는 무슨 언제적 형수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앞으로 정미라고 이름 불러. 나는 오빠라고 부를게. 근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녀가 날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오빠가 형님이랑 이혼하면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찾아온 건데 그때 나랑 애인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말 장난 정도로만 여겼고 오랜만에 둘이 거하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늦게까지 한잔하는데 그날 작정하고 왔는지 옷차림이면 날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10년 넘게 그녀를 짝사랑해 온 나로서는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다. 결국 중국집 근처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0만 원 하는 풀옵션 원룸을 하나 얻어주었죠.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 얼마 주면 되겠냐고 했더니 달에 500만 원씩 달라고 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만나다 보니 나만 보면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녀가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혼한 친구들 중에는 만나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다들 차 사준다고. 그러니 자기도 사달라는 것이다. 지금 운동하러 다니는 데가 집에서 걸어가기엔 먼 거리라며 차를 타고 다니게 한 대 뽑아달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한 달 500만 원 주는 돈으로 할부로 사라고 했더니 나한테 돌아온 소리는 쪼잔하다는 거다. 내가 쪼잔하다고. 짜장면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 이제서야 살만해졌는데 이혼한 형수 매달 생활비에 차까지 사달라는데 쪼잔하단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럼 그녀에게 차 사준다는 돈 많은 남자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라고. 나는 미련 없이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도 화가 났는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아내는 처녀 때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며 무작정 들이댔죠. 예쁜 건 둘째치고 제 아내가 너무나 착해서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친정이 못 산다는 게 마음에 걸렸고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라는 어른들의 조언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제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어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수수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말입니다. 처음엔 싫다며 튕기던 그녀도 장기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더군요. 저는 이 여자와 만날수록 어떻게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다음 날이면 또 보고 싶은 제 마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내를 보던 친구들도 아내 외모와 인성, 말투와 참한 행동에 칭찬만 늘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 없다며 무조건 결혼하라고 저만 떠밀었습니다. 제 아내와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오직 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 외 집안 어른들께서는 집안이 맞질 않는다며 반대하셨지요. 특히 종교가요.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었던 가문이었고 제 아내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이게 걸려 처음엔 싫다고 저를 밀어냈으나 나중에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렸죠. 저는 이 여자와 만나 데이트할수록 많은 게 좋았습니다. 불교이건 기독교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여자가 걷는 것도 그리 예쁜지 무슨 여자가 입가에 짜장면 소스를 묻히며 먹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리 연약해 보여서 남자인 제가 도와주고 싶은 욕구를 마구 치솟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신혼 때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넘어서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가 그렇게 아껴주고 싶던 아내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꼴도 보기 싫어지더군요. 여자가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는지 또 양념치킨 소스를 그리 지저분하게 묻히며 개걸스럽게 먹는지 말입니다. 무슨 여자가 이리 살이부터 아래층에 요란한 소리가 울리도록 쿵쿵 걷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말만 골라서 하던 아내가 욕이 뒤섞인 막말은 기본의 성격은 느닷없이 까칠해졌습니다. 가끔은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변하기까지 합니다. 갱년기라고 하기엔 이제 아내의 나이는 겨우 40대 초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줬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지요. 밤에 부부관계를 가질 때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는 아내가 피했고 아내가 하고 싶을 때는 제가 피곤해 밀쳐냈습니다. 신혼에는 분위기 있는 음악과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만 있다면 서로가 미치도록 좋아서 밤새 물어뜯고 난리를 피웠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오갈 정도로 우리 부부는 편해졌죠. 아내는 없는 살림에 돈을 아끼겠다며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도 샘플만 쓰는 아내는 어느새 젊은 세대에서 아줌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늘어진 바지를 입고 제가 먹다 남은 찬밥을 먹으며 좋은 화장품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꽃을 사다 줘도 왜 헛돈을 썼냐. 면전에 구박하더군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잔소리 수준을 넘어 거의 인격 모독까지 갑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을 사왔는데 제 마음 하나 몰라주니 말입니다. 저는 아내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꽃다발의 화장품에 아내와 어울리는 옷의 여러 가지를 사서 아내의 예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다 아까운 돈으로만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돈을 주면 아내가 그것을 자신을 꾸미는 곳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적금을 넣고 헌금을 내며 저 모르게 친정에 보내기도 했지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러했던 내가 좋았다라고 그러자 아내가 제 말을 아니 꼽게 들었는지 그럼 다른 여자 만나던가 라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아내가 왜 이러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만 되면 각종 과일과 채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 만든 건강 주스를 건넵니다. 몸에 좋다면서 체하지 않게 천천히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아내의 요리 솜씨는 일품이거든요.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온통 좋은 재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후에 제법 살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을 왜 그렇게 신경 썼는지 말입니다. 바로 일터에 나가는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사랑이란 걸 느껴서 좋은 것을 먹여주기보단 가장이니 좋은 것 먹고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오라는 의도였던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아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된 후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엔 저에 대한 사랑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섭섭한 마음을 뒤로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은 그래서 지방과 집안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니까 라며 저만 질책하더군요. 그 후로 술 취해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고 아내는 이런 저를 보며 마음이 상했는지 그때부터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내 입을 통해 듣게 된 사실인데 자기는 원래 꾸미는 여자가 아니란 겁니다. 처녀 땐 잠시 외모에 관심이가 친구들 도움을 받아 꾸몄던 것이지 역시 자기와는 맞질 않는다네요. 그러니 처녀 때 꾸미고 결혼해 억척스러워진 게 절대 아니랍니다. 처녀 때 자기 본성을 감춘 채 예쁘게 걷고 예쁘게 먹고 예쁜 척하려고 위장했었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래서 남자나 제대로 만나겠냐라며 갖은 면박을 줘서요. 그러니 지금 결혼 생활에 나오는 모습은 추한 게 아니라 솔직한 자신의 본래 모습이랍니다. 어쨌거나 나는 솔직한 자신의 모습도 사랑해 달라더군요. 저는 알겠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간 아내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무례했단 걸 깨달았죠. 그런데 그런 솔직한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려고 해도 자꾸만 그게 안 되네요. 급기야 밤에 부부관계를 가질 때는 제 물건에 문제가 생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고 1년이 흐르니 아내도 지쳤는지 여러 방법을 써보다가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 합니다. 저는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검사해도 딱히 문제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께서는 20대에 팔팔한 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꾸준히 비뇨기과에 다니며 몇 번의 정밀 진단을 더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꼼꼼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비뇨기과 진료를 받는 그곳에는 30대 중반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젊고 예쁜 간호사가 진료를 해주는데 제 그것이 아주 딱딱해지더군요. 비뇨기과에 근무하던 30대 중반의 간호사는 마치 젊었을 적 제 아내와 흡사했습니다. 수수한 제 아내의 모습 말입니다. 여성적인 아내의 모습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제 모습에 너무 속상합니다. 아직은 제 아내가 사랑스러운데 말이죠. 아직까지 불타오르는 제 남성성을 풀 수가 없어 괴롭습니다. 여성 상위의 달인이 되는 비법 8가지. 1. 앉아서 돌리기. 이 자세는 여성 상위 자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면 된다. 그가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우면 그의 위에 올라타고 그를 마주보라. 무릎은 바닥에 꿇고 상체는 그를 향해 숙이는 것이다. 당신의 손은 그의 몸통 위에 놓고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게 유도할 것. 그 상태에서 힙으로 원을 그리면 된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원을 그리는 방향을 바꿔본다. 일단 이 자세는 하기 쉽고 마치 운전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속도나 동작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의 위에 앉아 마치 벨리댄서가 춤을 추듯 원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섹시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 역시 장점. 만일 그가 이 자세에서 당신의 클리토리스를 터치해준다면 또 다른 쾌락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당신의 가슴을 아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당신의 허리로 원을 그릴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 또한 그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할 것이다. 특히 당신이 원의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그는 약간의 뒤틀림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느낌 덕분에 오히려 그는 흥분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는 사실. 2. 열정적인 피스톤.
남자는 1번 자세처럼 바닥에 똑바로 눕기만 하면 된다. 달라지는 것은 당신의 자세,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인 뒤 손으로는 그의 어깨나 침대 헤드보드를 잡아라. 이때 그의 손을 당신이 엉덩이 쪽에 놓도록 유도하는 것도 잊지 마라.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다리에 힘을 바짝 준 뒤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상하 피스톤 운동을 하면 된다. 업앤다운, 업앤다운. 아마도 허벅지 근육이 제대로 단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방법을 오래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성공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절정의 극치감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주목하자. 제대로 열정에 빠지고 싶은 날에만 추천하는 체위. 남자 입장에서는 당신의 가슴이 가장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여성 상의보다 그를 와일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체위이기도 한 것. 그러니 이 자세를 할 땐 최대한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탐욕의 연꽃. 먼저 그를 침대 위에 앉게 한 뒤 얼굴을 마주본 채로 그의 무릎에 걸터 앉아라. 그리고 그의 소중이를 당신의 몸에 삽입한 뒤엔 그가 두 다리를 교차시키게 함과 동시에 당신의 두 다리로 그의 허리를 감싸면 된다. 좀 더 밀착감을 높이기 위해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엉덩이를 감싸 안게 할 것. 이 상태에서 앞뒤로 리드미컬하게 천천히 움직이면 된다. 이 동작은 당신이 G스팟을 자극하기에 더없이 좋은 체위다. 일단 속도를 내기 힘든 체위다 보니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G스팟의 자극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아는 상태에서 키스와 포옹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역시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이 자세에서는 당신의 부드러운 가슴이 그의 가슴에 리드미컬하게 접촉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 그의 흥분이 배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4. 뜨거운 자전거. 다른 자세에 비해 다소 난이도가 높은 자세. 똑바로 바닥에 누운 그의 몸 위에 앉되 마치 치마를 입고 자전거 뒤에 탈 때처럼 한쪽으로 앉아서 그의 소중이를 몸 안에 넣으면 된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손은 뒤쪽을 지퍼지지대로 삼은 뒤 조심스럽게 그의 소중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된다. 만약 그의 사이즈가 작은 편에 속한다면 이 체위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이 체위를 시도한다면 그의 소중이가 꽤 깊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 의외로 깊이 조절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권장할 만하다. 이 자세로 한다면 그는 아마도 당신과 첫 성관계를 할 때 감옥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남녀 모두 포근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체위. 5. 섹시하게 기대기. 먼저 그가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 채 등 뒤로 손을 짚고 안으면 당신은 그의 다리 사이에 앉아 소중이를 삽입할 것. 그 후 균형을 잡기 위해 등 뒤에 손을 짚은 뒤 두 다리를 들어 그의 어깨 위에 발목을 올려놓자. 자세가 불편하다면 히프 아래 베개를 올려놓으면 된다. 이 자세의 장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G스팟을 자극하는 자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여성 상의 자세와는 달리 당신이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체위라는 것이다. 이 자세에서 그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뿌듯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당신의 다리로 그의 목을 감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세보다도 당신에게 완벽히 조종당하고 있다는 묘한 느낌까지도 경험하게 된다. 6. 거꾸로 자전거 타기. 그가 등을 대고 누우면 그의 발 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소중이를 삽입한다. 그러고 나서 뒤로 기대 아치 모양으로 몸을 구부릴 것. 이때 그가 당신의 엉덩이를 꽉 잡고 피스톤 운동을 돕게 하면 금상첨화다. 이 자세에서는 삽입의 깊이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자세는 당신이 G스팟을 자극하기에도 유리한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길. 이 자세에서는 그가 당신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등에 다키스를 할 수 있어. 좀 더 강렬한 흥분 상태에 도달하기 쉬워진다는 게 장점. 당신이 긴 머리의 소유자라면 이 자세에서 남자는 당신의 머리카락이 자기 가슴에 닿는 감촉 역시 절대로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7. 둘만의 엉덩이 합주고. 그가 다리를 약간만 벌린 채로 바닥에 눕게 한 뒤 그 위에 마주보고 엎드리자. 여기서 꼭 지켜야 할 포인트는 그의 골반이 당신의 골반을 딱 맞게 올려둔 채로 그의 소중이를 삽입하는 것. 그런 후에 앞으로 몸을 한껏 기울여 손바닥에 체중을 지탱하고 몸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이면 된다. 두 사람의 골반이 가장 밀착되는 자세이다 보니 클리토리스를 자극받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또한 다른 자세에 비해 두 사람의 상체가 좀 더 많이 접촉하게 되므로 보다 친밀한 느낌을 갖게 된다. 당신의 히프를 잡고 당신을 리드하기에 좋은 자세이다 보니 굉장히 깊이 삽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장점.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도 이 자세에서 친밀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8. 은밀한 감전 자세. 그가 침대의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채 상체를 뒤로 약간만 기대게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등을 보이고 안아 소중이를 삽입하는 것이다. 당신의 다리가 그의 다리 바깥쪽에 위치하게 한 뒤 피스톤 운동을 시작할 것. 그러다 천천히 바닥 쪽으로 몸을 숙여 피스톤 운동을 지속해 본다. 이렇게 남자 위에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G스팟이 자극받게 된다. 그는 아마도 소중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깊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자세를 하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남자도 있을 정도다. 이렇게 해서 여성상 위체의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